양천동 경로당에는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전국 노래자랑 시그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 친숙한 멜로디가 낡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죠. 오늘도 그 음악 소리에 맞춰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치 명인으로 소문난 서덕내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무쇠솥을 달구고 계십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칫국을 나무 젓가락으로 저으며 덕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국물은 속이지 말아야 혀. 진짜가 뭔지는 혀끝이 다 안다고.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음식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내의 김칫국은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새빨간 고춧가루가 우러난 국물 위로 파 송송 썬 것들이 동동 떠다니고 그 향긋한 냄새만으로도 입맛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국물을 젓는 손끝이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손처럼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전직 증권 브로커였던 양만석 할아버지가 장기판을 정성스럽게 털어내고 계십니다. 77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체격을 자랑하는 만석은 빨간 한쪽과 파란 한쪽 장기알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며 호탕하게 웃어댑니다. 돈이란 건 돌고 돌아야 맛이 나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는 법이거든. 그게 경제의 이치라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가끔씩 장기알을 집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수십억 원의 주식을 거래했던 그 손이 이제는 작은 나무 장기알조차 온전히 잡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만석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들킬까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곤 했습니다. 바둑판 앞에 단정히 앉은 강태수는 조용히 검은 돌 하나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혼잣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태수는 바둑꽃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가 두는 바둑을 보려고 다른 경로당에서까지 구경꾼들이 올 정도였죠. 세상사도 집짓기요. 기초가 단단해야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 한 수 한 수가 모두 의미가 있는 거라고. 태수의 말은 언제나 철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은 바둑판 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도 모르는 작은 나무 상자가 조용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 상자 안에는 지난 세월의 비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로당 안은 평온했습니다. 덕내의 김칫국 냄새와 장기알이 나무판에 부딪히는 또각또각 소리, 그리고 바둑돌이 바둑판에 놓이는 청명한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는 느긋하게 시간을 재고 있고 창가에 놓인 화분의 제라늄은 작은 꽃송이들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덕내는 가끔 솥뚜껑을 열어 국물 맛을 보고 만석은 장기알을 하나씩 정리하며 다음 상대를 기다리고 태수는 바둑판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평온한 물결 아래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흐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덕내가 국물을 젓는 손에 담긴 단단함도 만석의 떨리는 손끝도 그리고 태수가 감추고 있는 바둑판 밑의 상자도 모두 그런 것들이었죠.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경로당 안에는 여전히 트로트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아침잇을 맺힌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가던 그 시절이 그리워라.
어르신들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온했던 아침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새내기 노인 일자리 담당 정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경로당 안을 가득 메웠거든요. 32살의 수진은 이 일을 맡은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큰일이 터지다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한데 회비 봉투가 통째로 없어졌답니다.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장부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로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춰버렸죠. 덕내가 젓던 국물 소리도, 만석이 정리하던 장기할 소리도, 심지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음악조차 갑자기 작게 들렸습니다.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사라졌다고요? 덕내가 나무 젓가락을 솥 가장자리에 걸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는 분명히 금고 안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 회비 봉투가 통째로 사라져 있어요. 다른 건 그대로인데 그 봉투만. 양만석은 이마에 깊은 주름을 모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죠. 회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장인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만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속으로는 또 그때 기억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강태수는 바둑돌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금고 쪽으로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발밑, 바둑판 아래 숨겨둔 상자를 생각하고 있었죠. 혹시 누군가 그것을 발견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덕내는 천천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매우 신중해 보였죠. 금고 문을 자세히 살펴보던 덕내가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오니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라고.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내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워 보였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죠.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읍사무소에 먼저 보고를 드려야 할까요? 만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성급하게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우선 우리끼리 차근차근 살펴보고 혹시 실수로 다른 곳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찰이나 관청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과거 이력들도 들춰질 텐데 그때 자신의 증권회사 시절 이야기까지 나올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그 사건 이후로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도 남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회장님이 하나, 저희 사무소에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열쇠 없이 금고를 열었다는 뜻인가요? 태수의 질문에 모두들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그토록 평화롭던 공간이 이제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덕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국물을 저었지만 그 손놀림이 평소보다 거칠어 보였습니다. 만석은 장기판 앞에 앉았지만 장기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태수는 바둑판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더 찾아보고 내일까지도 못 찾으면 그때 정식으로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만석이 제안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이 돈으로 한 달간 식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당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경로당은 어수선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회비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죠. 해가 저물어가면서 경로당을 떠나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300만 원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동네 골목마다 번져나갔습니다. 양천동은 워낙 작은 동네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곳이었거든요. 슈퍼마켓 앞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만석 어르신이 예전에 증권회사 다닐 때 큰 돈 날렸다더라. 그때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하던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요즘 손도 떨리시나 보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사정은 누가 알겠어. 이런 수군거림들이 골목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석에 대한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는데 아무래도 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게다가 예전 증권회사에서 일했다는 경력도 사람들의 의심을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수는 잠이 오지 않아 밤늦게 경로당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비 봉투가 경로당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바둑판 아래 숨겨둔 상자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로당 창문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태수가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태수 어르신, 이 밤에 왜 여기 계세요?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태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수진이 가방을 메고 서 있었죠.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아, 수진 씨. 그게... 태수는 당황해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바둑판 위치가 달라 보였다고 해야 하나. 혹시 회비 봉투가 바둑판 밑에라도 떨어져 있을까 해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수의 모습이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밤늦게 혼자 경로당을 기웃거리는 것도 그렇고 설명도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수진이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손을 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깊이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양만석은 일찍 경로당에 나와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밤에 경로당에 들어온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녹화장치를 확인해 보니 하필 그날 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항상 켜져 있었는데. 만석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서덕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죠. 그 일기장은 덕내가 수십 년간 써온 것으로 집안 경조사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덕내는 일기장을 펼쳐 어느 페이지를 가리키며 만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잉크가 번진 듯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죠. 2005년 11월 원금 전액 손실. 만석은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큰 손실을 입었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덕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덕내 씨, 이건 뭔가요?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내는 일기장을 다시 품에 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일 기록해둔 거요. 나이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적어두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덕내의 눈빛에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경로당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화목했던 경로당이 이제는 서로 다른 편으로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회비가 사라진 건 분명 내부 사람 짓이야.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 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지 않나?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몰아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둑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고 만석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덕내만이 여전히 부엌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저녁 무렵 수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경로당 안은 더욱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양천동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경로당 어르신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지내온 이웃들 사이에 생긴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읍사무소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로당 어르신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식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공개될 테고 그동안 조용히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들까지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양만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금고부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어르신들은 긴장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고에 특별한 손상 흔적은 없어 보이네요. 열쇠 없이는 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사관이 중얼거리며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르신들을 한 명씩 불러 간단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양만석이 호명되었죠. 회장님, 금고 열쇠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사흘 전쯤 회비를 정리할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분에게 열쇠를 맡긴 적은 없으신가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죠. 면담이 끝난 후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둘로 갈라섰습니다. 한쪽에서는 만석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돈이 오간 곳은 회장님 금고뿐이잖소. 열쇠도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가져갔을 리는 없고, 한편 다른 쪽에서는 강태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수 영감이 밤마다 경로당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면서요? 수진 씨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이상하긴 해요. 밤늦게 여기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바둑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바둑판이 걱정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런 대립 속에서 서덕래만이 유독 조용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어르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 때때로 강태수를 두둔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증거 없인 입 다무쇼. 우리가 20년 넘게 한솥밥 먹고 살아온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덕내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태수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만석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사가 모두 끝난 후 조사관이 경로당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양만석이 갑자기 바둑판 앞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긴 건들지 마세요. 만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어딘지 모르게 절박해 보였습니다. 조사관은 이상하다는 듯 만석을 바라봤죠. 왜 그러시는 거죠? 바둑판에 뭔가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태수가 워낙 아끼는 바둑판이라서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해서. 만석의 설명은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바둑판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죠. 바둑판 밑에 숨겨진 상자가 발견되면 태수뿐만 아니라 자신과 덕내까지 모두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 상자 안에는 20년 전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만석의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자신이 숨겨둔 상자 때문에 만석까지 곤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조사관이 떠난 후 경로당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예전의 화목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 정말 끝장이군요. 우리 경로당도 이제 망했어요. 한 어르신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워야 하나요? 정말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수진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관리 소홀로 시작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컸거든요. 그날 저녁 덕내는 혼자 남아서 경로당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후였죠. 그는 낡은 일기장을 다시 꺼내어 그 특별한 페이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05년 11월 원금 전액 손실. 그 글귀를 보며 덕내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던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경로당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죠. 덕내는 일기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먼. 진실을 밝힐 때가. 밤이 깊어갈수록 양천동 경로당을 둘러싼 의심과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과연 사라진 300만 원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20년 전 그 사건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경로당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죠. 양만석은 집에서 뒤척이다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선 만석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등을 켜고 바둑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2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만석은 무릎을 꿇고 바둑판 밑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던 상자는 쉽게 빠지지 않았죠. 조금 더 힘을 주어 당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쾅! 바둑판이 그만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며 한쪽 모서리가 깨져나갔죠.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경로당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둑판이 깨지면서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3만 원권과 5만 원권 지폐들이 뭉친 채로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투자 사기 계약서. 서류 맨 위쪽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증권회사에서 일하면서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들, 그리고 그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내 전 재산이었어.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만석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덕래가 우산을 들고 경로당 입구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2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덕래는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과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었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한 장을 집어든 덕래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 아이들 교육비로 모아둔 돈, 노후를 위해 평생 아껴 모은 전 재산이 모두 여기 있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권유했던 투자 상품이 결국 사기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특히 덕래처럼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수였죠. 그도 빗속을 뚫고 경로당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흩어진 돈과 서류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보더니 숨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수수료의 눈먼 공범이었습니다. 태수의 고백이 경로당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는 20년 전 증권회사에서 만석과 함께 일하면서 높은 수수료에 눈이 멀어 문제가 있는 투자 상품을 고객들에게 권유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일이 이런 거였어요.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래는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당신들과 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셨죠? 그제야 만석과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덕래가 20년 전 자신들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던 바로 그 피해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도 많이 변했고 성도 결혼하면서 바뀌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덕래 씨,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로.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덕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당신들을 찾아다녔고 결국 이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도 빗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도 이 상황을 슬퍼하는 것 같았죠. 경로당 안에는 세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가져간 거였나요?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느꼈으면 했어요. 돈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우정도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태수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바둑판이 깨진 것을 보며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경로당 안에서는 세 사람이 20년 전의 과오와 현재의 절망 사이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바둑판처럼 그들의 관계도 그들의 마음도 모두 깨져버린 채로 말입니다. 경로당에서 쓰러진 양만석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정수진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과 서류들, 그리고 깨진 바둑판 옆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만석을 보고 수진은 급히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양천동 골목에 울려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만석의 손을 잡고 수진이 간절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그리고 곧 어젯밤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덕내의 눈물, 태수의 고백, 그리고 20년 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덕내야. 만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은 내 위자료요. 곧이어 병실 문이 열리며 서덕내와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덕내는 만석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태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온 감정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노도 후회도 미안함도 모두 너무 깊고 복잡해서 쉽게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거든요. 처음으로 침묵을 깬 것은 서덕내였습니다. 복수만 생각했는데 덕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동안 죗값도 늙었구먼. 그 말에 만석과 태수는 처음으로 덕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덕내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차가운 분노는 사라져 있었죠. 대신 깊은 피로와 체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덕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내 남편도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살고 있는데 하지만 만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덕내 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들 죄송한데 경로당 일로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요. 수진은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발견된 돈과 서류들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세 사람은 긴장한 채로 수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경로당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 때문에
지원금이 삭감될 위기에 있었거든요. 수지는 회계 장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투명 회계를 선언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지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투명 회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관리하시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덕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으니까요. 만석도 동의했습니다. 네, 이제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죠.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회비로 사라진 3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덕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가져간 거니까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돈은 만석이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덕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복수일 뿐이에요.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우리 모두 너무 오래 고통 속에서 살았잖아요. 병실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적인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함이었죠. 창밖으로는 어젯밤의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끝에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의 과오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이었죠. 늦었지만 찾아온 정의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양만석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죠. 그동안 동네에는 온갖 소문들이 돌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경로당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궁금증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정수진은 앞쪽에 마이크와 자료들을 준비해 두고 긴장한 채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고 앞에 놓인 깨진 바둑판이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부서진 채로 그대로 두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였죠. 20년 동안 비밀을 간직해왔던 그 바둑판이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낸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바둑돌 하나가 들려 있었죠. 태수는 천천히 깨진 바둑판 앞으로 걸어가서 그 돌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 수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바둑대회에서 받았던 트로피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경매 대금이 700만 원 나왔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트로피들을 팔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저질렀던 일들, 높은 수수료에 눈이 멀어 문제 있는 투자 상품을 권유했던 일들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돈을 배상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양만석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걸음걸이가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죠.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적금 통장과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확고했습니다. 이 통장에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고 이 서류에는 20년 전 사기 피해자 명단과 변제 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만석은 서류 봉투를 금고 위에 올려놓으며 계속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때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서덕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죠. 덕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0년 전 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덕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 아이들을 위해 모은 돈, 노후를 위한 전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덕래가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회비 300만 원을 가져간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덕래는 빨간 봉투를 공동계좌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덕래는 눈물을 닦으며 선언했습니다. 우린 다시 공동체입니다. 흙과 백이 엉겨야 바둑판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아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경로당 안에 있던 모든 어르신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한 존경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죠. 정수진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이제 경로당은 완전히 투명한 회계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서는 이런 정직한 자세를 높이 평가해서 지원금을 이전보다 30% 더 늘려주기로 했어요. 또 한 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태수가 다시 깨진 바둑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은 돌 하나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흙과 백, 선과 악,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태수의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도 바둑판 앞에 섰습니다. 비록 판은 깨졌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래는 마지막으로 바둑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서로를 믿을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으니까요. 그날 경로당 총회는 단순한 회계 보고를 넘어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깨진 바둑판 위에 놓인 흑돌과 백돌처럼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죠. 해가 저물어가면서 어르신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래간만에 평화로웠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양천동 경로당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새로 놓인 바둑판이었습니다. 예전의 나무 바둑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투명한 유리 상판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바둑판이었거든요. 그 유리 바둑판 밑에는 세 어르신이 함께 쓴 문구가 예쁜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나눔에서 피어난다. 강태수는 그 바둑판 앞에 앉아서 혼자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바둑판 아래 문구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곤 했죠.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지난 1년 동안의 변화들이
새삼 감격스러웠거든요. 부엌에서는 서덕내가 여전히 김칫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새로 경로당에 나오기 시작한 젊은 어머니들이 함께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덕내의 김치 담그는 법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전통 음식 강습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덕내 선생님, 이 고춧가루 양이 맞나요? 그래요. 그 정도면 딱 좋아요. 김치는 급하게 담그면 안 되거든요. 정성과 시간이 맛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덕내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되었죠. 경로당 한쪽에서는 양만석이 어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창단된 청춘장학회의 첫 장학생들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만석과 태수, 그리고 덕내가 함께 만든 이 장학회는 지역 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 장학금으로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어요. 중학생 한 명이 수줍게 인사를 하자 만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세요. 장학생들 앞에는 덕내가 직접 만든 김밥과 전통 식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어르신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덕내는 아이들 머리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길 바라요. 실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덕내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장학금 전달식이 끝난 후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1년 전 병원에 입원했던 후유증으로 다리가 조금 불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가벼워졌죠. 태수 형님, 오늘은 바둑 몇 집이나 치고 가실 작정입니까? 만석의 농담에 태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졌다고요? 아직 인생 한 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승부를 논하시나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화단에는 덕내가 직접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죠. 제라늄, 봉선화, 코스모스까지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명 회계 시스템을 도입한 후 경로당 운영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사이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죠. 어르신들, 이번 달 후원금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장학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기업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기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태수가 유리 바둑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둑판 밑에 비밀을 숨겼지만 이제는 희망을 새겨 넣었군요. 덕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투명하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숨길 게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노후 자산을 둘러싼 배신과 복수의 돌집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늦게 핀 정의와 용서가 꽃처럼 피어 있네요. 그때 경로당 라디오에서
익숙한 트로트 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시그널 음악이었죠. 1년 전과 똑같은 음악이었지만 이제 그 음악을 듣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을 용기였구나. 덕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용기를 되찾았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양천동 경로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평화였죠. 투명한 바둑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그 아래 새겨진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하루가 희망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거든요.